안녕하세요. 영상물을 만들면서 역사 속의 사건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심란한 시대를 살면서 또 1300년대 중반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피렌체에 있다 보니 인류 최대의 세균 재앙이라고 불렀던 페스트와 이후 계속되는 인문주의 전통과 르네상스의 연관성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300년대 중반 페스트 이후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인문주의 전통은 문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와 같은 문인들에 의해 고전을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럴까요? 고전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가 살던 중세말 아퀴나스의 새로운 신학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배적이었던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근간으로 한 신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시대에는 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까지도 인간이 만들 정도로 철저한 인간중심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고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전에는 고전을 연구한 사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있었겠죠. 다만 그들은 그때는 좋았어라, 인간이 중심이었네 라고만 생각하고 말았죠. 과거를 향수하는 것에 그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는 고전에서 중심이 되었던 인간을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삼총사라고 일컫습니다. 단테의 신곡, 페트라르카의 서정시집 깐초니엘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1289년 피렌체는 봉건주의를 지탱하고 있던 농노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도시공화국이 성립됩니다. 과거 농부이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은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되어 소아르떼를 형성한 소시민들로 시정에도 참여합니다. 당시 시민은 귀족계급과 하층계급, 중간계급으로 나뉘어 갈등과 협력을 통해 피렌체 도시공화국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지중해 중개무역과 약물을 중심으로 한 옷감산업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옷감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인구 10만 명 중 3만 명가량이 되었고 금융업은 피오리노라는 자체 화폐를 찍어내고 있었는데 당시 유럽의 기초통화로 오늘날의 달러나 유로화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1300년대에 들어와서 피렌체는 연이은 재앙을 맞습니다. 이런 재앙들이죠. 이 중 오늘 우리의 주제인 1348년에서 51년의 페스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페스트는 1331년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1346년 크림반도 교역의 중심지였던 카파시를 공격한 몽골 제국의 군대에 의해 시작됩니다. 당시 카파는 제노바의 식민도시며 중요한 무역 항로였기에 카파성을 지키기 위해 유럽군은 성문을 닫았습니다. 몽골 군인들은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성 안으로 던져 넣으면서 재앙은 시작됩니다. 1347년 10월 흑해를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상선은 후에 죽음의 배라고 불립니다. 선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고 그나마 생존자들도 전신이 고름으로 가득 찼고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선원들뿐 아니라 정박한 배에서 나온 쥐로 인해 시칠리아 섬은 순식간에 죽음의 섬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것이 처음 겪는 페스트의 팬데믹이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1차 팬데믹은 541년에서 750년에 지중해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만족의 대이동 시기에 있었고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2차 팬데믹은 1347년에서 1771년까지 거의 300년에 걸쳐 유럽 전역을 괴롭혔습니다. 1347년에서 52년의 페스트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제3차 팬데믹은 1894년에서 1922년에 있었고 인도, 중국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물론 유럽에서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1347년 토스카나주로 들어온 배는 피사와 시에나, 피렌체를 중심으로 1351년까지 약 4년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제노바, 마르세유를 통한 유럽 전역에는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0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상으로는 높은 발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 그래서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1300년대 유럽과 피렌체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이 가장 컸고 거기에 교황을 지지하던 겔프와 황제를 지지하던 기벨린의 오랜 싸움이 있었고 봉건주의의 몰락에서 도시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도시국가로의 이행을 통한 인구 증가는 덤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력은 바닥을 쳤고 그 여파는 심각한 영양실조를 야기했으며 쇠약해진 건강은 각종 질병에 취약했습니다. 거기에 도시는 오물이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패스트는 그런 가운데 덮친 것이었습니다. 패스트는 먼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산됩니다. 당시 의사들은 덥고 습한 기후 탓으로 보고 감염된 도시를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등장하는 10명의 이야기꾼들이 외곽의 별장에 머무른 이후였습니다. 당시의 감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 보카치오는 함께 점심을 한 친구의 장례 미사를 저녁에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당시 교황청이었던 아비뇽에서 백성들에게 참회를 촉구합니다. 교황은 친히 로마를 향한 참회의 순례를 하고 열흘간의 집박 출입을 삼가하고 근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저기서 속죄의 형제단이 만들어져 피부를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행복을 입거나 쇠로 된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치며 참회에 동참합니다. 민간에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원인이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쥐는 항상 있었고 침대와 옷장에 이도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병균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유럽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어서 그렇다고 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유대인도 죽었다며 같은 피해자임을 호소합니다. 그 외에 엽기적인 민간요법도 등장합니다. 하루에 2번 오줌으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양이 모자라면 남의 오줌을 사기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오줌 장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린 똥을 환부에 바르기도 했고 살아있는 닭 똥구멍에 털을 벗겨서 그 부위를 환자의 검은 피부에 대고 있으면 병이 사람한테서 닭에게로 옮겨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패스트를 가축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환자들과 접촉하는 의사와 사제는 공기 중 감염을 막기 위해 새 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씁니다. 부리를 길게 하여 환자와의 거리를 두는 한편 긴 부리 속에 악취를 방지하는 허브 주머니를 넣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도 필수품이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피렌체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은 이후에도 약 반세기에 걸쳐 매 10년 주기로 돌아와 유럽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와 문화, 교육과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에 대한 2가지 극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더욱더 종교에 몰입하는 분위기입니다.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 하느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속죄의 방식을 찾았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기부로 이어집니다. 성화, 재단화 등의 미술품 기증은 신앙심의 표현이 되고 그것이 보편화되면서 미술품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와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대재앙에 직면하고 보니 종교가 너무 무기력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앙보다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주의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또 중세의 인간상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목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자아의식이 강해지면서 개인으로서 인간상이 제시됩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처음으로 예수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원근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술에서도 원근법이 있었지만 그때는 주목구구식이었던 데 반해 이 시기에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등장하여 원근법의 문법적인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원근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근법은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두 개의 평행선이 달려가는 구도입니다. 두 개의 평행선을 중세에는 하나는 하느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평행선이기에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두 개의 길이 만납니다. 바로 성모의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육화, 즉 성모 영보는 원근법적인 사상이고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문주의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고 1300년도 후반부터 성모 영보를 주제로 한 그림이 쏟아져 나온 이유입니다. 다시 패스트로 돌아가서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1378년에 촌피에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한 새로운 중산층이 등장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등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산층과 상공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노동자 조합인 길드의 후원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발점에 1401년 피렌체의 성 요한 세례당의 북문 공모전이 있게 됩니다. 이 공모전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영상물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문주의 사상은 1300년대 초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작품 속에서 등장한 근대적 인간상이 패스트를 거치면서 뚝 끊긴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이후에 더욱 강화된 사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육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대로 표현됩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와 함께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기준이 옹호됩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예찬됩니다. 이런 사상을 예술작품으로 보여주었던 인물들이 회화에서는 마사초, 조각에서는 도나텔로, 건축에서는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1300년대 초 인문주의 문인 삼총사가 등장한 이래 100년간 숱한 역사적 고비를 겪은 후 1400년대 초에 등장한 인문예술 삼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패스트라는 인류 최대의 재앙은 인문주의 사상을 토대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열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인류와 함께한 역사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재앙과 더불어 인류 문명도 대전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